자, 연력학은, 처음에 열과, 그 다음에 온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학교에 내신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온도는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이거를 우리가 온도라고 하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뭐 열에는 이동 방식이 전도, 뭐 대류, 뭐 복사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두 가지가 있죠. 온도는 섭씨 온도라는 거와, 그렇죠?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의 기준이에요. 물의 기준이어서 물의 끓는 점이 100도, 물의 어는 점이 0도. 그래서 이거를 뭐 100등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온도니까. 그다음에 절대 온도는 분자의 움직임, 운동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자의 운동이 정지해 있을 때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온도는 우리가 켈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게 됩니다. 273. 그러면 자, 예를 들면 1도야. 그러면 274켈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도야. 그러면 275켈빈 되겠지.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절대 온도도 1켈빈 증가하는구나. 증가하는 양이 똑같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에서 쓰는 온도는 다 절대 온도입니다. 알겠죠? 절대 온도. 섭씨 온도는 우리나라 쓰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게 절대 온도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쓸 건데, 나중 되면 섭씨 온도로도 쓰는 식이 나와요. 그럼 그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일단은, 온도는 항상 절대 온도를 써야 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열량은 Q라고 쓸 겁니다. 열량은 Q. 그래서 열량은 말 그대로 열의 양입니다. 열의 양. 이동하는 열의 총량을 열량이라고 할 거고, 단위만 얘기할게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줄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줄을 쓸 거예요. 킬로칼로리는 많이 들어보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몇 킬로칼로리 먹었니? 뭐 많이 이런 거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킬로칼로리가 1줄은 아닌데 1킬로칼로리 1줄은 아닌데 우리는 칼로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보통 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열량 같은 경우는 cm 델타 t로 구합니다. cm 델타 t. 그래서 스몰 c는 비열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이니까 넘어갈게요. 델타 T도 온도 변화니까 뭐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열량은 그러니까 열량에 관한 이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볼게요. 알겠죠? 학교에서 안 배우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배우면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식을 조금 더 바꿨으면 열용량 곱하기 델타 T 이렇게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해요. 열용량. 오케이. 그래서 뭐 비열은 1kg 또는 1g을 뭐 1도씨 올리기 위해 얼만큼 열이 필요하냐고. 양은 상관없어요. 그냥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이 필요하냐. 그냥 요 정도 알고 가면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디테일하게 하면 뭐 그때 보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식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비열이 크다는 건 그러면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열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열이 큰 물질이 있죠. 물. 우리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온도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연용량은 그냥 1도씨 올리기 필요한 열의 양이야. 그럼 당연히 라면 1인분 끓일 때와 라면 10인분 끓일 때가 있으면 라면 10인분 끓일 때가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아니, 당연히 똑같이 물을 끓이면 당연히 어디가 먼저 끓어. 라면 1인분이 먼저 끓을 거 아니야. 왜? 내가 조금의 열만 줘도 얘는 끓을 수 있으니까. 라면 10인분은 똑같은 물이지만 열을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래서 한강이 잘 안 오는 거야. 됐니? 그만큼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가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연력학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기초 용어고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이 이론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내용 정리는 뭐 오늘 할 게 없어요. 이론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천천히 볼게요. 자, 연력학 1법칙이라는 걸 볼 건데 2법칙, 1법칙 해서 오늘 최대한 이론을 하고 문제 뭐 가볍게 푼 다음에 다음 주에도 아마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알겠죠? 자, 연력학 1법칙인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처음에 이상기체라는 게 나와요. 이상기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알겠죠? 이상적인 기체. 그래서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력을 무시. 그래서 인력을 무시해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겁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배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무시할 거야? 그럼 우리는 운동 에너지만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랑 차이가 있죠.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상 기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실제 기체도 특정 온도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이걸 무시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 기체다. 문제에서 이상 기체의 특징은 또는 기체의 특징은 이러면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그냥 기체의 특징으로 뭐 알맞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하면 그냥 기체로 보는 겁니다. 연력학 문제인데 기체라고 나왔으니까 이상기체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돼. 이상기체라고 나와요. 알겠죠? 써주니까. 됐죠?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보일 법칙이 있고 샤를 법칙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를의 법칙이 있어. 보일의 법칙이 뭐냐면 보일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가 보일의 법칙입니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그래서 중학교 때 이게 주사기 있을 때 내가 세게 누르면 주사기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거를 했을걸? 그쵸?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내가 주사기를 꾹 누르면 누를수록 부피가 더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잘 몰라도 돼요. 그거는. 우리는 연력학에서는 정확한 숫자보다는 그냥 비례 반비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비례 반비례. 그래서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합치면 PV는 학교 선생님마다 쓰는 식이 좀 다르긴 한데 PV는 nRT 또는 뭐 요렇게 NT 이런 식으로 쓰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차피 T 앞에 있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몰수고 이게 기체 상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기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밀폐된 용기만 할 거기 때문에 기체의 수는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력과 부피가 원래는 그냥 이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요렇게 써도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원래 등호라고 쓰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세 번째. 기체 분자 한 개의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식이 뭐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쵸?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럼 만약에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쵸?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럼 속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구나.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이게 답니다. 다만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온도에 비례할 건데 얘는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이따 정리할 거예요. 온도에만. 압력이 어떻게 변하건 부피가 어떻게 변하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야. 물론 압력과 부피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그래서 그럼 온도가 안 변했어. 그럼 당연히 얘도 안 변하는 거겠죠? 그죠? 온도가 안 변하면. 자, 네 번째. 예전에는 좀 더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문제 풀 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자, 네 번째.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할 거예요. U. 내부 에너지는 U. 자, 내부 에너지는요. 내부 에너지는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자, 풍선이 이렇게 있어. 풍선 안에 기체가 이렇게 4마리가 있어. 그러면 U는 자, 요 한 마리, 얘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면 5라고 했습니다. 5. 그러면 U는 운동 에너지 5짜리가 4개 있다. 그래서 2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숫자를 구할 리는 없지만 그냥 개념 정리상 이렇게 보면은. 자, 근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개수잖아요. 기체 분자의 수. 그치? 이건 안 바뀐다니까. 이건 안 바꿀 거야. 문제 풀 때.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겠네. 그치?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델타 U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구나. 됐어요? 그렇잖아. 우리 원래 증가하는 건 플러스로 쓰니까. 우리 용동기 입장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 그렇잖아. 물론 용동기 입장 쓰진 않지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든 내부 에너지든 얘랑 얘랑 비례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합이구나.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는 겁니다. 알겠죠? 온도에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당연히 온도가 안 바뀌면 델타 U는 0이겠죠. 그쵸? 안 바뀌었으니까. 온도가 안 바뀌면 델타 U는 0이다. 자, 다섯 번째는 엄청 중요한데 기체가 한 일이에요. 기체가 한 일. 우리가 일은 뭘로 구하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이 이렇게 있다. 기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기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내가 여기에 열을 가했어. 아무튼 뭔 짓을 했어. 내가 뭔 짓을 하니까
요 피스톤이 요렇게 밀려서 이렇게 밀린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S만큼 밀린 거야. 알겠죠? S만큼. 자, 그럼 S는 구했는데 힘을 못 구하네. 그쵸? 힘을. 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압력. 우리 압력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압력. 자, 부피의 단위가 여러 개가 있죠. 저 리터도 있을 거고 세제곱미터도 있을 건데 우리는 항상 세제곱미터로 쓸 거예요. 알겠죠? 세제곱미터로. 자, 압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면적분의 힘으로 구합니다. 면적분의 힘. 그래서 단위 면적 1제곱미터를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힘이어도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몸무게로 누르더라도 하이힐에 밟히는 게 운동화에 밟히는 것보다 훨씬 아픈 거야. 됐니? 됐어요? 하이힐은 뾰족한 거 점 하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화랑 축구화랑 밟힐 때 축구화가 아픈 이유도 면적은 좁잖아. 그죠? 축구화가 밑에 뽕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반대로 면적이 크면 압력이 작아지니까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면 우리가 눈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요게 A라고 치면 요 면적을 A라고 치자. 자, 근데 S는 됐는데 F. 우리 F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P 곱하기 A로 구할 수 있지. 요 곱하기 요건 F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결국은 부피의 변화가 되죠. 그쵸? 이렇게 되는 원리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구나. 그쵸?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구나. 근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는 더 정확한 게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보통은 변해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변화량인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숫자를 구하지 않아. 우리는. 알겠죠? 어떤 숫자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커지냐 작아지냐 이 정도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압력. 자, 압력이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세게 누르다가 약하게 누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압력이 세지든 작아지든 압력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압력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압력 이딴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W가 결정되겠네, 부호는. 그쵸?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쵸? 델타 V를 우리가 양수라고 할 겁니다. 양수. 알겠죠? 그럼 델타 V가 양수면 당연히 1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1도 양수.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를 했다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2를 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2를 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든다. 그럼 반대겠죠? 델타 V가 마이너스고 W가 음수다. 그쵸? P는 양수니까 무조건 델타 V가 음수면 이것도 음수. 그러면 우리는 2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2를 받았다. 됐습니까? 2를 했다, 2를 받았다. 자,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보통은 PV로 뭐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PV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10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그래프 10문제가 있으면 한 9문제는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도 우리 요 밑에 면적은 기체가 한 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받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부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면 일을 한 거고 부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일을 받은 건데 그건 그래프 보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 그래프의 면적은 어쨌든 W다. W의 부호는 나중에 판단할 거고
어쨌든 압력과 부피의 밑에 면적의 그래프는 이제 W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성준? 졸려?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마지막. 그러면. 연력학 1법칙에 맞아. 2법칙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연력학 1법칙.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도, 뭐랑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거 했죠. 그쵸? 자, 연력학 1법칙은 이렇게 씁니다. Q는 열량이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델타 U 플러스 W. 그럼 만약에, 이거 플러스 10이고, 이거 플러스 5다. 그럼 이게 플러스 15죠. 그쵸? 이렇게 있고. 그럼 마이너스 이게 뭐 5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다. 뭐 얘는 마이너스 13,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만약에 이게 플러스 2고, 이게 마이너스 2면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Q가 0보다 크면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열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Q가 0보다 작으면 우린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열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Q가 0이다. Q가 0이다. 이건 우리가 단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열 과정. 그래서 열 출입이 없는 겁니다. 들어오는 열도 없고 나가는 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열을 주고 있어.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흡열 반응인 겁니다. 알겠죠? 흡열 반응.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뭐 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PV는 T,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걸 풀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지간한 문제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으로 주거나 문제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거 그래프를 항상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 풀면서 조금 이제 요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그래프를 좀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 정도는 정리해야 되니까 등압 과정은 뭐냐면 압력이 일정한 반응입니다. 압력이 뭔가 변화가 없는 게 등압 과정이고 등적 과정은 적이 최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온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단열 과정은 Q는 0이구나 라고 하는 게 단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4개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요 4개에서. 그리고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이걸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PPT를 좀 세팅